영국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가 아시아의 1위는 일본이고 한국은 뒤에서 1등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어느 학생의 양심 발언 때문에 전 세계로 빠르게 퍼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영국으로 유학 온 엘리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안보 세미나실에서 브레넌 교수님의 날카로운 시선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그날 교수님은 동아시아 안보 상황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동아시아 문제에 관해선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여전히 군사적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군사력 모두 일본에 비해 열등하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동양계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브레넌 교수님은 안경을 천천히 고쳐 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당신의 의견은 흥미롭군요. 하지만 현대 군사력은 단순히 역사적 평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방위산업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뤘어요.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죠.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현재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함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자위대는 헌법적 제약으로 인해 공격적 군사력 배치에 한계가 있죠.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제 눈은 강의실 뒤편에 앉은 한국인 유학생 유진에게 향했어요. 유진은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의실은 침묵에 잠겼죠. 제 주장에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브레넌 교수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틀린 건가?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유진이 제 옆을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단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지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제 믿음이 한순간에 바뀔 리 없었으니까요. 브레넌 교수님은 수업을 마치며 다음 주에 있을 특별 강의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실제 군사력 비교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철저히 준비해 오세요. 다음 수업을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중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최신 국방기술 순위였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AI 기술 부문에서 한국이 7위, 일본이 9위라니. 이건 분명 오류일 겁니다. 다른 자료를 찾아봤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 규모, 첨단 무기 개발 현황, 군사, 자율성 지수 등 여러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 현실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수업에서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찾은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 기술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브레넌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화면을 켜셨습니다. 엘리사, 좋은 질문입니다. 다 같이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최신 국방 기술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은 최근 10년간 국방 R&D에 GDP의 2.7%를 투자했습니다. 일본은 1.5%에 그쳤죠. 한국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드론 방어 체계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일본의 현실을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평화 헌법 제약으로 인해 공격적 무기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 무기 구매에 사용하고 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랜 군사 전통과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아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 군사력은 역사적 전통보다 현재의 기술력과 운용 능력에 더 좌우됩니다. 데이터는 그저 현실을 반영할 뿐이죠. 강의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저를 향해 비웃고 있었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지한 주장은 자료 조사부터 하고 하라니까.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제가 갑자기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유진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지만 유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엘리사, 괜찮아요? 오늘 수업이 힘들었겠네요. 그 말에 제 방어 본능이 일어났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데이터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요.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진정한 학자는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정보의 출처는 무엇인가요? 다음 날 수업 시간,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밤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의 역사적 군사력을 설명하려 했죠.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일본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해군과 공군을 보유했습니다. 현대 자위대는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죠. 이런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브레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역사적 맥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의 태생적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일본 헌법 구조를 띄우셨습니다.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불인정. 이 조항으로 인해 일본은 법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위대는 공식적으로 군대가 아닌 방위력으로 분류되죠. 이어서 교수님은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징병제를 통해 매년 약 25만 명의 젊은이들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들은 평균 18개월 동안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받죠. 비교하자면 일본 자위대는 모두 지원자로 구성되며 훈련 강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K계열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주요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자립도가 70%를 넘죠. 반면 일본은 주요 무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K방산 수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했습니다. 터키, 인도,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죠.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의 세계적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데이터와 사실들이 제가 그동안 믿었던 것과 너무나 달랐죠.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온 다니엘은 노트북을 열심히 두드리며 교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죠. 실제로 한국은 2017년 이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큰 방위 산업 규모를 갖고 있죠. 브레넌 교수님의 냉정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일본이 항상 강하고 우수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 눈앞의 사실들은 그 이야기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가능성, 그동안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을 가능성이 머릿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유진과 대화를 나누던 중 대만 학생 다니엘이 합류했습니다.
다니엘은 국제안보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죠. 그는 노트북을 열더니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이건 최근 발표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비교 자료야. 객관적인 수치만 보자고. 다니엘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역 군인 55만 명, 예비군 310만 명. 일본은 현역 자위대원 24만 명, 예비 자위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군 전력에서도 한국의 이지스 함수가 일본과 동등했고 잠수함 전력에선 한국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공군력이야.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F-35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추가로 자체 개발 중인 KF-21이 있어. 반면 일본의 F-2는 F-16의 파생형에 불과하지. 유진이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엘리사, 우리가 말하려는 건 한국이 우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모든 나라는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거죠. 당신이 알고 있던 정보가 오래된 것일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되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였죠. 미안해요. 그냥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어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다니엘도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처음 옥스퍼드에 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대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마주하면서 나 역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 편견을 돌아보게 됐지. 그날 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대학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를 맡은 의사는 한국계 미국인인 박세윤 박사였습니다. 진찰을 받는 동안 박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있다고요? 어떤 전공인가요? 박 박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국제관계학이요. 최근에는 동아시아 안보 상황에 관해 배우고 있습니다. 박 박사님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 그 주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성장이 인상적이었죠. 제 고향이니까요. 박사님은 어떻게 의사가 되셨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한 후 미국으로 건너와 의사 면허를 따았어요. 한국에선 모든 남자가 군 복무를 하니까요. 그곳에서 배운 위기 대응 능력이 의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군의관으로서의 경험, 의무군 복무. 이런 시스템이 결국 한국의 강한 군사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브레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적, 제도적 기반이 떠올랐습니다. 박사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강한가요? 솔직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박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습니다. 강함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의 강함은 단순히 무기의 수나 군인의 수가 아니라 그 사회의 의지와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침묵했습니다. 말이 아닌 경청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오전, 브레넌 교수님의 특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의실은 평소와 달리 넓은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고 컴퓨터들이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할 테니 각 팀은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독도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한일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이었죠.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다케시마 혹은 독도라 불리는 이 섬을 두고 한일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각 팀은 자국의 입장에서 이 갈등에 대응해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제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한국팀 지휘관, 엘리사는 일본팀 지휘관을 맡게 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무력 충돌, 영토 분쟁. 그동안 배운 내용을 모두 적용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일본팀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해상 우위를 점해야 해요. 헬기 항모와 이지스함을 전방에 배치하고 F-35로 공중 우세를 확보합시다.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건너편에서 유진은 차분하게 팀원들과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양측이 정찰과 정보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제 팀에게 전자전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한국군의 통신을 교란합시다. 그들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키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백업 통신 시스템을 준비해 두었고 오히려 우리 쪽 전자전 장비의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한국군이 해안포와 대함 미사일로 반격 중입니다. 팀원 하나가 외쳤습니다. 우리 이지스함 두 척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의 대응이 너무나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팀원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첫 단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초전에서 한국군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일본 해상 전력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과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팀원들은 저를 바라보며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공중 전력을 총동원해서 한국의 레이더 시설을 타격합시다. F-35와 F-2 전투기를 모두 출격시키세요.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유진의 전략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분주하게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고 움직임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교수님은 두 팀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관찰하셨습니다. 한국군이 대공 미사일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팀원 하나가 외쳤습니다. 우리 전투기 30%가 격추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공 체계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라웠습니다. 다음 순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군이 세종대왕함에서 발사한 순항 미사일이 우리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통신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에는 일본 측 기지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당황스러웠지만 마지막 카드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잠수함을 독도 주변에 배치하세요. 한국 해군의 보급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유진은 이미 그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팀은 대잠 작전을 전개하여 우리 잠수함 다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우리 지휘소에 침투했습니다. 팀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브레넌 교수님이 시뮬레이션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본 측의 패배가 확실시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종료하겠습니다.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두 팀 모두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 군사 갈등의 복잡성과 각국의 실제 군사력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죠. 엘리사 팀은 전통적인 해군력에 의존했지만 유진 팀은 비대칭 전력과 첨단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레넌 교수님은 상세한 분석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젝터에는
양측의 전략과 결과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줄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본 팀의 가장 큰 실수는 정보전에 대한 과소평가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전통적인 해군력에 의존했지만 현대 전쟁에서는 정보와 전자전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화면에는 한국 팀이 사용한 전자전 전략이 표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통신을 교란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지휘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노트를 필사적으로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제 세계관을 재구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해상전에서 일본은 전통적인 해군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이지스 시스템과 더불어 독자적인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대함 미사일의 성능이 뛰어나 일본 해군에 큰 타격을 주었죠. 옆자리에 앉은 다니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현대화된 군사력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아?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끊임없이 발전해왔어. 공군력 비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F-35와 F-2 전투기가 얼마나 빠르게 한국의 방공망에 격추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수 있을까요? 한국의 특수부대 운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유진은 특전사를 활용해 일본의 지휘소를 급습했고 이는 결정적인 승기로 작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레넌 교수님의 강의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미 와 계셨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사, 일찍 왔군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제 시뮬레이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교수님은 커피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단지 학습 도구일 뿐입니다.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이죠. 교수님은 추가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 전략 비교, 국방 예산 분석, 최신 무기 체계 소개. 그 모든 자료들이 제 시각을 넓혀주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가 아니라 그들의 전략적 사고와 국가 안보에 대한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항상 더 큰 도전에 대비해야 했고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죠. 강의가 시작되고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도 들어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도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한번 상세히 분석하셨습니다. 각 팀의 전략, 성공과 실패의 요인,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을 설명하셨죠. 저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한국군은 특히 전자전과 정보전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발달된 IT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이 반영된 결과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일본의 우수성만 강조하셨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었고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 빠르게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고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사! 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유진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마주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에 함께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기분 상하지 마세요. 시뮬레이션은 그저 학습 도구일 뿐이에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안에서 마지막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예요. 한 번의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모든 나라는 자신만의 강점과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는 정보를 믿을 건지, 감정을 믿을 건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브레넌 교수님의 기말 과제는 동아시아 안보 상황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국의 국방 현대화와 그 영향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으며 한국의 국방 정책, 방위산업 발전, 군사 전략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수록 제 시각은 넓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 기술, 외교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자주 만나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일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나라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박세윤 박사님도 찾아갔습니다. 그는 기꺼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제 보고서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선입견 없이 환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선입견 없이 각 나라를 바라볼 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자세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왜 그토록 한국을 무시했는지,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자부심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성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편향된 역사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의 오만함이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유진과 다니엘,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저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현대화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닌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해왔고,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며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 군사 전략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제 개인적인 시각 변화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야말로 진정한 국제관계 전문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브레넌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배우려는 자세는 당신의 진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계속 갈고 닦으세요. 강의실을 나서는 길에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제 안에 일어난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함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을 더 넓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그들의 의지가 이제는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학기 계획을 세우며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유진에게는 일본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고, 다니엘과는 동아시아 안보 연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브레넌 교수님께는 동아시아 현장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당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교적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였죠. 세상은 어느 한 나라가 우월한 곳이 아니라 각자의 역사와 문화, 강점을 가진 다양한 나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옥스퍼드의 벤치에 앉아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오만했던 저와 지금의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회복력과 혁신 정신,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깊이를 이해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솔직하게 마주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었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본 한국은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끊임없는 발전의 의지를 가진 깊이 존중받아 마땅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옥스퍼드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남자도 하이힐을 신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지나가는 곳마다 똥이 있어. 이거 심지어 사람 똥이라고 아니야. 내가 한국을 가봤어. 길거리에서 강아지 똥도 보기 힘들어. 거기는 로봇들이 쓰레기를 다 치우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어. 그 정도로 깨끗하단 말이야. 너 꼭 중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와봐. 극적인 차이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멜리아입니다. 저는 로마에서 거주하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제 삶은 꽤 단순했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정말 힘들었어요. 로마의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다를 바 없었죠. 로마의 대학 진학률은 30% 정도밖에 안 돼서 전 사실 좀 자신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좋은 기업이 데려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좋은 기업이 별로 없었어요. 다들 굳이 대학 졸업생을 원하지 않았죠. 로마에는 갈 기업이 없고 글로벌 기업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부모님이 제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셨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어떨까 부모님이 말씀하셨죠. 요즘 아시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 생각할수록 이해가 가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언어를 배울 것인가? 많은 고민 끝에 저는 한국어나 중국어 중 하나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거대한 시장과 경제력을 가진 중국은 기회의 땅처럼 보였어요. 중국어를 배우면 취업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짐을 싸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비행기에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공부에 힘써서 중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중국에 도착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딘 것과 같았습니다. 북적거림과 번잡함 수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죠. 가장 큰 충격은 위생 기준이었습니다. 로마도 꽤나 더럽다고 유명한 곳인데 중국은 차원이 달랐어요. 공기는 스모그가 심했고 기침과 색색거림이 심했습니다. 마스크를 사야 했지만 그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가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푸른 하늘은 이탈리아에만 있는 환상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에서 쇠맛이 났어요. 제가 마시는 게 공기인지 먼지인지 가늠이 안 됐어요. 심지어 사람들도 심각했어요.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조차도 못했어요. 저는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위생을 바라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엉덩이가 다 보이는 바지를 입었어요. 저는 그게 단순히 유행인 줄만 알았는데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려고 하는 거였죠. 아이들은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개똥을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이 많지만 길거리의 사람 똥이라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졌어요. 중국에 와서 저는 자주 아파서 목이 아픈 건 기본이었고 이탈리아에서는 없던 비염도 생겼지요. 감기를 자주 걸렸지만 병원에서도 딱히 해주는 건 없었어요. 이쯤 돼서는 중국이 이방인인 저를 도와줄 거라는 기대도 없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중국어를 조금 배웠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식료품을 샀거나 길을 묻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의사소통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직설적이고 때로는 거칠기도 했어요. 적응하기가 어려웠죠. 중국어는 성조가 있었는데 이 성조 때문에 모든 말들이 너무 저에게는 높게 느껴졌어요. 사소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저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인식이 됐어요. 정말 높고 무서운 말투로 말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하이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저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는 현지 상점 주인과의 오해였습니다. 저는 동네 마트에서 식료품을 약간 사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중국인 주인이 저를 잡았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면서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차분히 제 가방을 보여줬어요. 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고요. 그랬는데도 상점 주인은 중국어로만 말하면서 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제 옷에 있는 주머니까지 만졌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죠. 결국 저는 그날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다행히 가게 안에는 CCTV가 있었어요. 제 가방 속과 주머니를 모두 검사하고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물건을 훔쳐간 사람은 다른 중국인이었어요. 저는 서러웠어요. 과연 그 중국인에게도 상점 주인이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학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위안을 얻었죠. 우리는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했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았어요. 다들 취업이 힘들어서 혹은 중국 문화가 궁금해서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가족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친해지게 한 것은 중국의 위생이었습니다. 원래 친구는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충격적인 중국의 위생 상태를 욕하면서 친해졌어요. 제가 사귄 친구 중에는 활발한 성격의 영국인 수잔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수잔은 저보다 중국에 더 오래 머물렀고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걔는 적당히 사는 법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또 다른 커브볼을 던졌습니다. 수잔은 가족 사정으로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수잔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 제게 닭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녀가 떠나기 전 그녀는 제 관점을 바꿔준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번에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 연락할게. 수잔이 가고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그래도 취직을 위해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수잔이 가고 2주가 지난 뒤 수잔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 때문에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정말 한국은 천국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그녀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으로 놀러 오라고 초대했어요.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수잔을 그토록 흥미롭게 만들었을까? 한국에 갔으면 나았을까?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어요. 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느꼈습니다. 공기는 깨끗해졌고 거리는 깔끔해졌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도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해서 왔거든요. 수잔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친절함과 푸른 하늘 곳곳에 있는 산 무엇보다 어느 곳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질 않았어요. 로마와 청도에 있었던 저에게 서울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마치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색감, 소리, 냄새 등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수잔은 저를 데리고 서울 투어를 떠났어요. 우리는 고궁인 경복궁을 방문하고 번화한 명동 거리를 거닐며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수잔과 저는 저녁마다 서울의 활기찬 밤 문화를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는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질서와 존중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아시아가 맞나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눈에 띄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사람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고요한 제주도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자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라산에 올라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신비로운 용암구를 탐험했습니다. 제주는 세상의 혼돈에서 벗어난 곳이었어요. 짧은 여행이 끝나갈 무렵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은 제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했으니까요. 내가 어학연수를 결심한 이유는 다 한국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중국보다 더 발전되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취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각나서 중국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얻은 것은 우울함과 이질감이었습니다. 일주일 있었던 한국에서는 친절과 존중, 소속감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하기로 한제 결정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실수한 걸까? 처음부터 한국을 선택했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목소리만 듣고 제 상태를 짐작하셨죠.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고 생각했죠. 저는 공부에 집중하고 남은 몇 달을 최대한 활용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한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친 후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중국에 있는 학교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중국 같은 대국에 있어야지 한국 같은 나라에 왜 가라면서 한국을 욕할 게 뻔했거든요. 먼저 학원을 다니던 학생들에게 어학원 강사들이 욕을 하는 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세계에 중국밖에 없는 것처럼 굴었어요. 같이 공부하던 유럽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학원에 등록하고 새로운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사람, 환경 등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친절했어요. 저는 중국에 있었던 것보다 더 빨리 한국어를 습득했어요. 한국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현지인과 계속된 대화는 제 한국어 실력을 눈에 띄게 늘게 해주었어요. 저는 목적 의식과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풍부한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로마를 떠나면 우울하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서울은 최고의 도시였어요. 문화와 예술이 로마만큼 제공될 뿐만 아니라 음식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여정을 되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로마에서의 불확실성, 외국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서 제 자리를 찾기까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중국 어학연수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한국으로 올 기회도 없었겠죠.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 무한한 지원을 해준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요. 취업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한국과의 연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의 건물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프랑스인 여성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거였어. 중국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울부짖는데요. 친절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을 한 것입니다. 왕따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프랑스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학을 전공하고 불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30살 프랑스 여자 틸다입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파리에 살고 있는데요. 파리는 프랑스 수도이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따뜻하고 활기찬 곳입니다. 파리는 자연의 고요함과 도시 생활의 분주함이 공존하는 대조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항상 다른 곳으로 향하는 디딤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의 신비함과 문화 사람들을 꿈꿔왔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저는 큰 도약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떠났던 날을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포옹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조심해라, 전화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말을 많이 했죠.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편도 항공권을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열쇠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길었고 경유지 체류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제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국에 도착하자 프랑스의 쌀쌀한 날씨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열대의 열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다른 우주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생생한 색감, 낯선 향신료의 향기,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소리 등 모든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현지 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었죠. 언어 장벽, 다양한 교수법,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엄청난 보람도 느꼈어요. 제 학생들은 정말 훌륭했어요. 밝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넘치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들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만들어주었죠. 중국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모험이었어요. 중국 음식은 매콤하고 풍미가 뛰어나며 프랑스에서 먹어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언어도 조금 배웠으며 현지 요리 기술도 익혔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물론 가끔 권씨 문화라고 하는 뒷돈 문화가 저를 곤란하게 하기는 했지만 프랑스에서도 주던 팁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죠. 좋은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죠. 저는 아시아에서 제 기반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중국을 제 영원한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한 걸음처럼 느껴졌죠. 학원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받았어요. 저는 충분히 저축을 했고 중국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더 크게 학원을 확장해서 불어 공부를 많은 학생들에게 시키고 싶었어요. 학원을 같이 운영했었던 중국인 왕이는 지금이 기회라고 절 설득했죠.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돈을 왕이에게 넘겨주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보수적인 기질이 있어서 왕이가 사업 확장을 하는데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중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불어
학원에서 강사가 되기까지가 모든 것이 너무나 수월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아시아에 대한 환상 때문일까요? 저는 친구를 너무 믿었어요. 저는 단순한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닌 학원의 원장으로 능숙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 모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원은 공사를 시작했고, 저는 이 공사가 끝나기만 하면 청도 전역에 제 불어 학원이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분명 서류상으로 제 명의인 학원법인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공사가 끝난 뒤 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모두가 저를 모른 척했어요. 무슨 일이죠?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틸다 선생님은 왕이 선생님이 학원을 확장하는 동안 저희를 버리셨잖아요. 선생님이 왕이 선생님을 배신하셨는데 무슨 깡으로 지금 학원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체내 돈을 다 빼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어요. 저 역시도 학원법인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이건 다 거짓 서류였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우습게 봤던 거죠. 결국 경찰까지 개입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 채는 보기에는 제 명의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제 돈으로 학원을 확장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슬려서 마치 제가 자기에게 사기를 친 것처럼 배경을 만들어 두었어요. 경찰과 중국법은 저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사기당한 사람이었죠. 심지어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전 사기를 친 사람이었어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경찰은 공권력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해달라며 돈을 요구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중국에 환멸이 났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2년을 바쳤던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사랑에 빠진 나라, 제가 쌓아온 삶, 제가 키워온 꿈을 떠나야 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제가 바라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도 잃고 꿈도 잃었어요. 저는 꿈을 포기한 것 같은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우울증과 싸웠고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저는 아시아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도 환멸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모험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중국에서의 상처가 아직 생생했고 또 다른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관인지 아니면 단순한 고집인지 모를 내면의 무언가가 기회를 잡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짐을 싸서 작별 인사를 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모험을 향해 떠났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한국이 제 삶을 변화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이지만 희미한 희망을 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을 싸서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하고 한국이라는 미지의 미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제가 그토록 찾던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중국과 한국의 대조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효율성과 현대성의 경이로움으로 청도 공항의 혼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택시를 탈 때마다 사기당하는 것을 걱정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택시뿐만 아니라 밤에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었어요. 저는 발리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공항철도를 타보고 싶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면서 저는 부드러운 승차감과 한국 인프라의 정밀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기술 발전을 처음 맛보는 순간이었고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지도 앱을 쓸 수 있었어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GPS 장치나 SNS 같은 어플들을 나라가 허용하는 것들만 쓸 수 있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도착한 지 며칠 후부터 불어
학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원은 카페와 작은 상점들로 둘러싸인 활기찬 동네에 있었어요. 원장님인 다현 선생님은 온화한 태도를 가진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낯선 환경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즐거웠습니다. 저와 프랑스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불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했고 곧 저는 아카데미에서의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은 중국과는 달랐어요. 더 많이 배우려고 했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중국에서의 상처가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제가 너무 쉽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성격 탓에 회사 안팎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한국에는 뒷돈 문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은 관시라고 하면서 뒷돈을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관시란 상호 우위와 관계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킹의 한 형태로 비즈니스와 개인적 거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잘 봐달라고 하면서 빨간 봉투에 돈이나 물품들을 넣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문화였어요. 저는 이 문화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 실력을 의심하곤 했습니다. 실력이 좋지 않아도 관시를 통해서 학원에 계속 있는 선생님들이 중국에서는 아주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문화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중국 사람들에게 관시를 잘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 아무도 제 편을 들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관시가 이상했어요. 결국 돈으로 상대방의 환심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는 즐거웠지만 지금까지 연락을 유지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에서는 인맥과 관계는 좀 더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바탕 위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잘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님은 학생들이 바로 직접 피드백을 해줘서 선생님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다현 선생님이 아파트를 월세로 살지 않고 전세로 사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어요. 제게는 생소한 개념이었고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고 월세만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월세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 때문에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현 선생님은 한국에서 전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부가 많은 규제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월세보다 복잡한 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되면 돈을 더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전세를 구하고 싶었지만 복잡한 법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다현 선생님은 자기가 이것을 한다고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직접 부동산을 데리고 돌아다니셨어요. 저에게 다양한 집들을 보여주셨어요. 저마다의 매력과 특색이 있는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마침내 조용한 동네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저는 계약을 하는 순간까지 정말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불안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계속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어서 다현 선생님은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꼼꼼한 모습이라서 다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죄송했지만 여전히 사람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결국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전 진정한 제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현 선생님은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에는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해서 진정으로 한국 사람이 되라고 말했어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서울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살 때는 내가 몰랐던 불편함들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저는 거의 매일같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곤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한국이 훨씬 더 발전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2년 넘게 살았던 중국에서보다 한국에 와서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도시의 리듬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중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질서와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다른 아시아 국가는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서는 볼링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지금의 남자친구인 준수를 만났습니다. 준수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친절함의 화신이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어를 시도할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항상 도움이 되는 표현이나 교정을 해줬어요. 번잡한 도시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듯한 청계천을 따라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꽃을 피웠습니다. 상처를 딛고 사랑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준수는 정말 멋있었어요. 제 눈에는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키도 중국 사람들처럼 작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드라마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데이트를 하면 당연히 돈은 준수가 내고 제 자존감을 올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준수는 한국에서의 삶에 더 확신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개인적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고 어떤 근본적인 동기 없이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유대감은 사회적 또는 직업적 영향력 측면에서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한국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소 흥분한 듯한 표정과 과장된 액션으로 한 외국인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본인의 핸드폰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핸드폰을 켜고 촬영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한국인 남성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무언가를 말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스미스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동료 요리사들이 자꾸 요리사로서 서울에 가보지 못하는 건 식당에 대한 발전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이라고 못을 박아서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서울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핸드폰만 들고 가면 된다는 동료들의 말만 믿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은 북적거렸지만 질서정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고향에서 익숙했던 서두르거나 혼란스러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택시를 불러 호텔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드라이브는 눈을 뜨게 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고 네온 사인이 번쩍이며 늦은 밤에도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가 조용해지는 독일과는 달랐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리에 넘쳤어요. 저는 앱을 통해 찾은 작지만 아늑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체크인 절차는 매끄러웠고 심지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인데도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조차 영어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의 따뜻한 환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자리를 잡은 후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제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공기는 활기차고 상쾌한 기운이 넘쳤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을 지나가면서 그 냄새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길거리 포장마차였습니다. 노점상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는데 들어는 봤지만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음식이었어요. 저는 상인에게 먹어보고 싶다고 손짓했고 상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산이 베어 물었을 때 매콤하고 달콤하며 약간 고소한 맛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떡볶이만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은 어묵 국물도 먹어보라면서 직접 국물을 떠주었습니다. 저는 팁을 받으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계산하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한국인의 서비스라는 것을요. 한국은 팁이 필요가 없는 나라였거든요. 계속 걷다 보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밤을 즐기며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위험하거나 불안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채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서 정말 자유로웠어요. 저는 24시간 영업하는 카페를 발견하고 앉기로 했습니다. 굳이 왜 24시간 카페에 가냐고 물으신다면 독일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를 보기 힘들어서 궁금했거든요. 아마 독일이었다면 24시간 카페에 1시간마다 팁을 추가로 냈어야 했을 거예요. 독일은 서비스 비용이 아주 철저한 나라거든요.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밤 10시를 넘어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꺼리거든요. 독일에서의 대부분의 밤 외출은 믿을 만한 친구의 집 정도가 한계이기 때문에 24시간 카페라는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싶었어요. 카페 안은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수다를 떠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커피와 케이크 한 조각을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와이파이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차원이 달랐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송도 끊기지 않고 볼 수가 있었어요. 사진과 메시지를 동료들에게 보내면서 자랑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밤늦게 밖으로 나와서 가게에 앉아 있다고 했더니 모두가 놀랐습니다. 카페는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노트북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이나 프리랜서 고객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식을 먹거나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며 활기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사람들과 아늑한 분위기를 둘러보면서 이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하고 매력적인 서울 그 자체의 축소판이었죠. 저는 계획보다 더 오래 카페에 머물며 그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 카페에서 저는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처음 접했고 한국 여행 내내 경험하게 될 활기찬 에너지를 미리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은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대낮에 서울은 차분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 후 저는 서울을 더 많이 둘러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사진으로만 봤을 뿐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경복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의 문을 들어서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통 건축물과 고즈넉한 정원 장엄한 건물은 바로 옆에 있는 현대식 고층 빌딩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풍경이었어요. 내 몸은 고궁 안에 있는데 보이는 풍경은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궁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근처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전통工业품과 미술관으로 유명한 인사동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수공예품을 파는 상점 찻집 전통식당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차 종류의 흥미를 느껴 한 찻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녹차를 선택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 전통 과자와 함께 차를 내주었습니다. 차는 섬세하고 상쾌했으며 달콤한 디저트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유명 맛집에 가지 않아도 이런 다양한 선택지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현지인이 추천해준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가 전부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본 주인이 다가와 손짓과 서툰 영어를 섞어가며 메뉴 선택을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야채 고기 간장 소스를 곁들인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메뉴 선택 이후에 저를 또 당황시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시킨 비빔밥과는 전혀 다른 음식들이 마구 나왔습니다. 색색깔의 채소와 수프와 같은 따뜻한 국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시키지 않았다고 말하려고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방장이 나와서 호탕하게 웃었어요. 이건 한국말로 반찬이라는 건데 어딜 가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 접시에 담겨져 나오는 반찬 수만 거의 10개는 됐는데 말이에요. 나오는 반찬으로만 밥을 먹어도 될 것 같았어요. 이게 한국의 식문화라고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동료들이 왜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미식의 발견이었어요. 맛은 신선하고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으며 한 입 한 입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유명한 남산 서울타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꼭대기에서 바라본 전망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산을 배경으로 전통 지붕과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진 도시 전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은 대조적인 도시이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저는 하루 동안의 경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역사 속을 걷고 전통 음식을 맛보고 상공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으니까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 방문에 대한 처음의 걱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주었고 음식은 정말 훌륭했으며 도시 자체는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아침이 밝고 맑게 밝았습니다. 오늘 제게는 한 가지 주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미식 중심지를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었죠. 요리사로서 저는 현지 시장을 탐험하고 더 많은 전통 요리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과 활기찬 분위기로 유명한 광장시장이었습니다. 광장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소리 냄새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눈까지 즐거운 장소였어요. 노점상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서 고소한 부침개와 만두부터 신선한 해산물과 달콤한 간식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저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보았습니다. 빈대떡은 바삭하고 풍미가 좋았고 한국식 소시지의 일종인 순대는 놀랍도록 섬세하고 진한 맛이 났어요. 영국에서 블랙 푸딩이라는 소피로 만든 끔찍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같은 재료로 이렇게까지 다른 맛이 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시장 구경이 끝나고 저녁으로 한국 전통 바비큐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는 독일에 있을 때 익숙한 음식이었지만 정통 한국식 바비큐를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식당은 동그란 은색 테이블에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동그란 의자 뚜껑을 열어보니 옷이랑 가방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재밌었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주문했고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왔습니다. 반찬이 끝도 없이 나오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릴에서 고기를 익힌 다음 마늘, 쌈장, 풋고추 한 조각을 상추에 싸서 먹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이 혼자 먹고 있는 걸 본 한국인 남성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더니 술을 권해주셨어요. 한국식 맥주와 소주를 다 먹고는 한국 문화라며 소맥이라는 것도 만들어주셨습니다. 독일인이 한국에서 처음 보는 한국인과 술을 마시다니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이름을 물어보고 한국식 건배사를 알려주셨어요. 짠이라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직도 동료들에게 알려주곤 합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아저씨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길거리 음식 천막인 포차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앉아 있으니 한국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저씨들로부터 1차, 2차, 3차 문화에 대해 배웠어요. 제 생에 그렇게 즐거운 술자리,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외출을 즐기는 현지인들로 분위기가 활기찼어요. 요리 탐험의 하루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제가 맛본 모든 음식과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고 재료 하나하나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들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가 조용해지는 독일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밤이 낮의 또 다른 일부분으로 느껴질 정도로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밤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어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저는 요리사이자 여행자의 관점에서 한국과 독일, 사회의 대조와 비교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사회학 교수를 만나기로 한 대학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서른에 대한 공경, 가족 간의 충성심, 화합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제가 관찰한 한국인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교수는 또한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현대화와 문화적 정체성, 보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도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30년 전의 사진은 지금의 서울과 같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를 겪은 한국인들이 경제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왜 이렇게나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급격한 경제 발전 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가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한국 전통 요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균형의 중요성, 제철 식재료 사용, 음식이 약이라는 개념 등 한국 요리의 철학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한식의 맛을 풍부하게 만드는 점이 재미있었어요. 게다가 간장, 고추장 등과 같은 다양한 향신료들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리 과정에서도 식재료를 헛되게 쓰지 않고 이를 통해 음식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한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꽤나 음식에 진심인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또한 어느 한 재료가 튀지 않도록 음식에서조차 조화가 균형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후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직면한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함께 술을 마셨던 아저씨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성세대의 고군분투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는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한국의 기반과 그 기반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세대 간의 균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주인인 할머니가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의 변화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시선은 향수와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쟁과 그 후의 국가 재건 그리고 한국의 변화를 말해주셨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면서 한국과 독일의 대조적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체와 사회적 화합을 더 강조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개인주의와 개인의 자유가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회 모두 강점과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 있으면서 다른 시각에서 한국 문화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여행을 혼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어요. 이제서야 내가 여행을 혼자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로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니 제 여행은 선입견을 버리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삶의 방식과 다른 가치에 대해 마음을 여는 과정이었죠. 한국은 저에게 문화뿐만 아니라 더 개방적이고 이해심 많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화와 사람들이 융합되어 살고 있는가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대가 화합하려는 노력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하여 발전하는 모습은 제가 살아가는 데에 많은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요리사로서 손님들에게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주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제 식당을 한국식 문화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바꿔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여행에서의 경험이 제 식당을 우리 동네 최고의 식당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